안녕하세요. 정대현 변호사입니다. 김세현 변호사입니다. 네, 지난 4월 26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건에 대한 두 번째 판결에서 한국제강 대표이사에게 징역 1년 실형이 선고되고 법정 구속되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예, 맞습니다. 3월 말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의 첫 판결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이 선고된 이후에 이번 판결에서 실형까지 선고되어가지고 많은 기업들이 자기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예의주시하고 있는 것을 보입니다. 특히 수사 중이거나 형사재판에 지금 들어가 있는 기업들은 각별한 관심이 많았고 저희에게도 문의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먼저 사안의 개요를 간략히 말씀드리면 한국제강 사업장 내에 협력업체 소속 작업자가 무게 1200kg 정도 되는 커다란 철제 방열판의 슬래그를 제거하는 보수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크레인으로 방열판을 들어 올리던 중에 방열판 상부에 연결되어 있던 섬유 벨트가 끊어지면서 방열판이 낙하했고 피해자를 덮쳐서 과다출혈로 병원에 이송됐지만 치료를 받던 중 사망한 그런 사안입니다. 이 사안에서 법원은 한국제강 대표이사에게 증량물 취급 작업에 대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않은 점, 사업주로 하여금 위와 같이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이행하게 하지 아니한 점, 그리고 이 사건 재해 이후 실시된 사업장 감독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죄, 업무상 과실치사죄를 인정하고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양벌 규정에 근거해서 한국제강에게도 벌금 1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먼저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서 실형이 선고되고 법정 구속되었다는 점을 이야기 안 할 수가 없는데요. 김소연 변호사님께서는 실형 선고를 예상하셨나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첫 판결 선고였던 온유 파트너스 건에서 징역 1년 6월에 징역형이 선택이 되긴 했지만 어쨌든 집행유예가 선고되어서 일반적으로는 실형보다는 집행유예 선고가 많이 이루어질 거라고 예상이 많았습니다. 실제로 의도적으로 중대재해 사고를 발생하게끔 작업을 지시하는 경우는 없다고 봐야 될 거고, 더구나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서 기존의 산업재해에 대하여 형사처벌되기 어려웠던 경영책임자가 새로이 처벌 가능해진 것이어서 과중한 형사처벌을 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논의도 많이 있었기 때문에 다들 그렇게 집행유예 선고가 예상된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특별히 이번 판결이 갖는 의미가 있을까요? 법정형이 최소형인 징역 1년을 선고를 했지만 어쨌든 법정 구속을 하면서 실형을 선고했고 현장 책임자인 협력업체 대표보다 중환형으로 원청의 대표이사를 처벌했다는 게 의미가 있고 안전보건 확보 의무에 대한 처벌 강화가 우리 사회가 내린 법적 결단임을 강조하고 있어서 이러한 법원의 양형의 경향은 지속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법원은 2011년 검찰노동부 합동점검에서 안전조치 의무 위반이 적발돼서 벌금형 선고받았던 점, 2021년에도 점검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던 점, 그리고 2021년 사업장 내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했는데 그걸로 인해서 처벌을 받았고 특별점검을 해가지고 여러 가지 안전보건 조치 의무 위반이 적발되어서 벌금형이 선고되었다는 점 등을 근거로 해서 한국제강 사업장에는 종사자의 안전권을 위협하는 구조적 문제가 있다라는 점을 지적하고 양형에서 그런 점을 고려하면서 실형을 선고한 것으로 보입니다. 2011년, 굉장히 10년도 더 전에 벌금형이 처벌됐던 사정까지 끌어와가지고 양형사유로 삼는 것은 좀 심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 피고인 입장에서 상당히 억울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이 사건의 경우에 장기간의 구조적 문제를 강조하기 위해서 그러한 사정을 상세히 제시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법원이 단순히 동정전과가 있다는 점을 양형 요소로 고려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동종이 반복됐다는 거에 초점보다는 이게 일종의 구조적 문제로 고착됐다. 판결문을 보면 섬유벨트가 오래되고 표면이 딱딱하고 불티에 용해되거나 긁히고 기본 하중 표식을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심하게 손상되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섬유벨트를 샤클도 없이 표면이 날카로운 고리에 직접 연결해서 사용하다가 사고가 발생했다고 적시되어 있습니다. 이는 회사가 안전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라는 문제와 직결된 사안이다 라고 봤기 때문에 이러한 점이 양형에 많이 반영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중대재해 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했던 기업이나 노동부의 감독에서 적발 사항이 있었던 사업장 등의 경우에는 특별히 그 양형에 있어서 불리하게 작용할 것은 분명해 보이기 때문에 특별히 안전보건 조치 이행에 관한 구조적인 문제가 없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고 개선 조치가 충분히 이루어졌는지 한번 다시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법원에서는 어떠한 기준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죄를 인정했는지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사고와의 인과관계를 법원은 어떻게 인정했나요? 흔히 중대재해처벌법을 논의할 때 이 위반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2단계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한다고 보고 실무적으로 그렇게 많이 해석을 해왔습니다. 즉 안전보건관리 책임자 등의 안전조치 미비로 중대재해가 발생할 때는 1단계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고 그러한 안전보건관리 책임자 등의 안전조치 미비가 경영 책임자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인해서 초래되었다는 2단계 인과관계를 토대로 원청인 한국제강 대표이사에게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죄를 인정한 것이 의미 있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결국 법원도 중대재해처벌법상의 의무라는 게 현장의 구체적인 안전조치를 하라라는 의무라기보다는 관리상의 의무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으로 볼 수 있겠군요. 예, 한편 판결에서 보면 이제 그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을 인정하는 근거로 제시한 것이 안전보건관리 책임자 등이 업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평가하는 기준을 마련하지 않았다. 그리고 도급 등을 받는 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 능력과 기술에 관한 평가 기준, 절차를 제대로 마련하지 않았다. 이런 점으로 인해서 협력업체 강백산업의 안전보건관리 책임자가 산업재해 예방 조치를 하지 아니하게 하였다. 이렇게 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판결 설시대로라면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 이행을 위해서는 협력업체에 대한 평가 관리뿐만이 아니라 협력업체 소속의 안전보건관리 책임자, 관리 감독자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까지 다 평가 관리해야 된다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는 것 같은데 그렇게 이해하는 게 맞을까요? 판결 설시상 좀 불분명한 점이 있어서 이렇게 명확히 단정하기는 어렵겠지만 그렇게 해석할 여지도 이름 있어 보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중처법상 보호 대상에는 제3의 종사자도 포함되고 제3의 종사자에 대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이행하려는 차원에서는 협력업체 소속 안전보건관리 책임자 등에 대한 평가관리도 이행해야 한다. 이렇게 판단했다고 볼 여지가 아예 없는 것은 아닌 것으로 생각됩니다. 협력업체에 대한 관리 시스템을 통해서 협력업체가 소속 안전보건관리 책임자 등에 대한 평가관리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는 감독해야 된다는 취지로는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저는 이 중대재해처벌법 관련한 자문도 많이 여러 기업에 대해서 이제 하고 그러다 보면은 과연 그렇게 해석하는 게 법적인 측면에서 실무적인 측면에서 과연 가능한 것인지 의문이 좀 들기는 합니다. 우선 원청이 이제 자기 회사 소속 임직원뿐만이 아니라 협력업체 소속 임직원에 대해서까지 평가 관리라 하라는 것이 여러 가지 이제 협력업체의 인사 관리에 깊숙이 관여하게 되는 그런 문제인데 공정거래법상 경영 간섭이나 노동법상 어떤 협력업체에 대한 지휘 명령 이런 걸로 인해서 다른 법령상 문제 소지도 상당히 있어 보이는 것 같고요. 또한 협력업체 종사자들까지 평가 관리 대상에 포함시킬 경우에 실질적으로 그 범위나 숫자가 엄청 과도해질 수 있고 실무상 협력업체 안전보건 관리 책임자나 그 관리 감독자까지 평가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라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이렇게 생각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는 향후에 판결의 동향을 지켜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판결문은 보면 판결문이 아주 길지는 않은데 작업계획서 작성 의무를 미준수했다 이게 여러 번 나오는 것 같은데요. 이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작업계획서 부분이 매우 강조되어 있는데요. 판결을 보면 중량물 작업계획서 미작성을 협력업체 강백산업의 대표자 및 사업장 안전보건관리 책임자인 한국제강 대표이사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유로 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판결은 한국제강 대표이사의 작업계획 미작성을 강백산업 대표가 산업재해 예방에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지 아니하게 한 사유로도 제시하고 있습니다. 작업계획서 작성, 위험성 평가 등은 산업법상의 의무라고 기본적으로 할 수 있지만 그 내용이 작업 전 유해 위험 요인을 파악하고 위험 요인을 제거, 대체, 통제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법원도 그 점을 중요하게 생각해서 작업계획서의 관련 부분을 강조한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런 점을 이제 노동부에서도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핵심 조치로서 위험성 평가를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저희가 이제 안전보건에 관한 컴플라이언스 관점에서도 위험성 평가나 작업계획서 작성이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소한 고위험 작업에 있어서는 이러한 조치가 반드시 사전에 취해질 수 있도록 하는
작업 허가제의 중요성도 점점 더 커지는 것 같습니다. 과연 우리 기업에서는 적절히 그런 조치들이 잘 이행되고 있는지 전반적으로 점검해보고 또 개선이 필요하면 개선하고 그런 것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맞는 말씀이십니다. 한국제강 대표이사는 1심 판결 선고에 대해서 곧바로 항소를 했다고 합니다. 1심 판결 결과를 예상하지 못했다 이렇게 보는 것이겠죠? 예, 뭐 공소사실 자체는 모두 인정했기 때문에 유죄 자체는 예상했을 테지만 선처를 이렇게 구하면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다고 예상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1심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기 때문에 2심에서 다시 새롭게 해당 사실을 모두 다시 부인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양형만을 다퉈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보입니다. 뭐 항소심 판단에 따라 집행유예 판결을 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그 경우는 판결 선고와 함께 피고인은 석방되겠죠. 다만 본 사건에서 그러한 판결이 내려질 수 있을지는 지금 상황에서 쉽게 예단하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혹시 양형이 더 중해질 수도 있나요? 조심스럽게 예상하자면 뭐 그럴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아 보인다고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대로 유지될 수는 있어도 그보다 더 높아질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 않다고 생각되고요. 다만 이번 판결에서 대표이사들 산하만전법 위반, 업무상 과실치사, 중대재해사업법 위반 이 세 가지 모두를 상상적 경합으로 판단했습니다. 근데 만약 항소심 법원이 검사는 그것을 상상적 경합이 아니라 실체적 경합으로 기소했기 때문에 검사의 기소 의견에 따라 이것들이 실체적 경합 관계에 있다고 본다면 2분의 1까지 가중이 가능하기 때문에 보다 중하게 처벌될 가능성을 배제하기는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 지금까지 중대재해처벌법 제2호 판결인 한국제강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중대재해처벌법의 실효성을 높이는 측면에서 실형을 선고한 법원의 판단을 저는 높이 평가하면서도 과연 대표이사가 갑자기 구속된 한국제강이 앞으로 좀 더 안전하고 쾌적한 사업장이 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예, 뭐 앞으로도 계속해서 중대재해처벌법 관련된 판결들이 이제 선고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중대재해처벌법은 처음 제정 실행된 법이고 규정상 추상적인 부분도 많아서 그 의미가 구체화되기까지는 상당히 많은 선례들이 쌓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율촌 중대재해센터 TV는 앞으로도 주요한 중대재해법 판결이 선고될 때마다 이에 대해서 분석해서 말씀드릴 예정이니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만 다른 사람이 할 겁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